제가 작년 연말에 그 존리 선생님 강연장에 가서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존리 선생님이 강연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안에 500개의 기업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굳이 더 분산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연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있을 때라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개의 기업이 이 ETF 속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S&P 500 ETF를 매수를 했다면 내가 볼 때는 한 종목에 올인한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한 종목 속에 500개의 기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500개의 기업을 분산하는 것보다 정말 수익률이 높은 개별 주식 한두 개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조금 힘드실 테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조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S&P 500 ETF인 것 같아요. 이 S&P 500 ETF 같은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된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S&P 500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2010년도, 2015년도 그 당시에는 막 20% 올랐다가 막 30% 내렸다가 막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뉴스들도 쏟아져 나오고 이랬지만, 지금 2025년도가 되어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연평균 10%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휘둘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냥 매수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S&P 500 ETF의 연평균 수익률 10%보다도 조금 더 수익률 욕심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S&P 500보다 변동성도 조금 더 크고, 대신에 상승할 때 S&P 500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나는 10% 수익률보다 조금 더 욕심이 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더 나누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는 조금 더 무섭기 때문에 좀 채권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다른 것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예적금에 원화를 그냥 가지고 있는다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 가치가 계속 녹아내리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최저시급이 5,580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최저시급이 1,030원이죠. 그런데 내가 막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내가 편의점 알바만 했어도 그 시급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10년 동안 이 원화의 가치는 사실 2배 가까이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위험 자산은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S&P 500 ETF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더 쪼개신다거나 거기에서 더 안전한 것으로 가시는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내가 자산을 운용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 당연히 그럼 채권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원화도 조금 필요할 것이고 달러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월 30에서 50만 원 정도 연금저축 계좌를 운용하실 때에는 S&P 500 ETF 하나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 나스닥 ETF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만드는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금저축이나 IRP는 사실 결이 비슷한데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계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ISA 계좌는 이제 개설을 하시면 1년에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5년까지 최대 1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ISA는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인데요.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는 없어요. 다만 3년 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일반 주식 계좌랑 똑같은 세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이제 ISA에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ISA에서 나온 수익이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이 소득이 났으면 이제 이자 소득세가 15.4%가 가세가 됐을 텐데, ISA 같은 경우에는 9.9%가 분리과세로 잡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소득이나 건보료 책정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를 해지했을 시에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개설을 안 하셨다면 꼭 개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이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고 100% 다 S&P 500 혹은 나스닥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70%만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조금 납부를 하면 55세 이전에 사실 수령이 가능한데 IRP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5세 이전에 받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ISA부터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연금저축, 그 다음은 IRP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IRP만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가입하셨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그리고 IRP에서 300만 원 해서 총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정상 수령 기간인데 요즘에는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조기 수령을 했을 시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당장에 일찍 받는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정상 수령 대비해서 평생 받게 되는 연금액이 30%나 줄어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내가 그 돈이 아니면은 생활이 좀 힘들어서 수령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내고 늦게 받으실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추후납부제도 그리고 이미 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 이 3가지를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액을 거의 2배까지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추후납부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실직을 했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안 낸 기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해당 기간에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부를 하시면 그때 당시에 낸 걸로 쳐주는 제도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그 돈을 내지 않았지만 10년, 15년 전부터 낸 것으로 쳐서 그 돈이 거치된 걸로 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면 최대 10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니까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미 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미 계속가입이 뭐냐면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은 납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납입할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국민연금을 더 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60세가 넘으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받는 기간이 많이 안 남으셨기 때문에 지금 납입할 여력이 되신다면 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내가 연금액 받기 전까지 납입이 추가적으로 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국민연금액을 또 더 늘리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기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65세쯤 되시면 정상 수령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텐데 내가 6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이 연금액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아니면 이 연금액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되었는데도 수령하지 마시고 연금을 1년간 연기했을 시에는 매년 평생 받는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거든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한데 5년까지 연기를 하시면은 받는 연금액이 36%까지 늘어나게 돼요.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물론 납입하신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연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좀 활용을 하셔서 국민연금액을 조금 늘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는 반대로 이 사적연금이라고 하면은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령을 하시는 게 이득인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더 많이 내고 오래 거치할수록 늦게 받을수록 이득이었는데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IRP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만은 1,5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을 하시게 되면 분리과세 16.5%로 세금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또 추가로 내셔야 돼요. 근데 이 1,500만 원 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한 10% 정도 줄어들겠죠.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이나 IRP가 60세나 65세에 수령을 하게 되면 연간 수령 한도가 1,500만 원을 넘어가는데 55세에 수령을 하게 되면은 1,500만 원 밑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5세에 수령을 바로 시작하시면 이렇게 세금을 조금 아끼실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렇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더 내고 더 받는 게 맞는데 이게 표현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요번에 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는 돈은 9%에서 매년 0.5%씩 8년에 걸쳐서 13%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받는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에서 43%로 즉각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더 내고 더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는 돈은 8년에 걸쳐서 44%가 오르는 거고요. 받는 돈은 7.5%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고 더 받는 게 맞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더 내고 덜 받는 거겠죠. 당장의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신 분들은 이제 추후납부제도, 연기연금,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활용하셔서 최대한 연금액을 늘리셔서 수령을 해보시길 바라고, 사실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18년간 연금 개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국민연금이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었어요. 누군가는 이거를 개혁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늦게 개혁이 되었고, 이게 실제로 정치인 분들이 국민연금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죠. 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기금은 줄어들고 줘야 되는 돈은 많은데 이게 개혁이 안 되면 연금이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진작에 개혁이 되었어야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국민연금 내가 받을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테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못 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막 곧 고갈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요번에 원달러 환율이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이 원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사실 이번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속도가 조금 더 촉진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전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금리를 더 주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축통화인 달러를 지급해주는 미국에 돈을 맡겼을 때는 4%대의 금리를 주는데, 대한민국에 돈을 맡겼을 때 2%대의 금리를 준다면 사실 저 같아도 한국에 원화를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금리를 여기서 더 내리자니 그러면은 또 부동산 값이 더 폭등할 것이고, 안 그래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M2 광의 통화량의 증가인데, 이 광의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더 찍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더 찍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른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서 못 받을 걱정은 없는 게, 이번 상황처럼 그냥 광의 통화량을 늘려버려서 원화 가치를 낮춰버리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가치와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보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험 회사에서는 최저 보증, 연달리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험이나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여건이 되신다면 주식 투자를 하셔서 최소한의 S&P 500 ETF라도 투자를 하셔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돈의 가치를 조금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